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마무리 못했던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이 단지 시장의 실패에서만 비롯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장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조건이나 형태로든 국가의 시장 개입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했지만 계약법, 재산권 보호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개입은 유럽처럼 자생적인 자본주의 시장 형성이 아닌 국가 권력이 차관 도입 등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고 특권 세력과의 결탁으로 생산, 상품, 자본, 노동시장을 형성시키면서 국가 주도의 시장 체계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실패 부분입니다.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규정인데 반해서 국가 행위가 바람직한 분배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적절한 비용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평가가 요구되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규제를 만들고 이러한 규제들의 목적은 소득 재분배,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환경 보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회에서도 정부 조직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일종의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잘못 적용할 경우에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한 그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될 때 논란이 좀 많았죠.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전 국민한테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근데 첫 해에는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뭐 선별적으로 준 뒤 많이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별 비용이 그 다 주는 비용보다 많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 지금도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그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상품 상품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1차 지급했고 1차는 모든 국민한테 지급을 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는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 형평성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논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적 감정을 다독이면서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입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 실패가 교정되기보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심화하게 되면 정부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발이 좀 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급식 논란이 있었죠. 급식 논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재용이 아니죠. 이건희 손자도 뭐 지원해야 되냐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끝없이 지금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기본적인 정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정당성을 서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이 활동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아이들한테는 이런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낙인 효과를 주고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지관에 갈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논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또한 정치적인 논리가 함께 깔려 있어서 왜 아이들한테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몇몇 부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과연 투표권이 있으면 이렇게 홀대를 받을까라는 고민들도 합니다. 뭐 아이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18세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있죠. 아이들이 뭘 알아서 이런 부분. 이것은 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휘말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들의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정치화되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지만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표가 없어서 피해를 보지는 또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의 주요 원인 저번에 얼핏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제한된 정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정보는 불충분성과 비대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불충분성은 정보의 특성인 사적 경향으로 인해서 정보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인효과가 민감 부분, 특히 시장 영역보다 약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게 되는데 특히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부처 관료들에 의해 독점되고 이는 관료 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재와 서비스의 독점입니다. 공공재를 포함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공공재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불필요한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보의 독점은 사적 시장과는 달리 가격 인상과 생산량 감소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중 손실을 유발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뉴스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누가 빨리 정보를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박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기업들은 경쟁 시장에서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 많은 정보들을 획득하고 투입한 자원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처럼 노력하려는 유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구나 정부는 어떤 정부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대한 기대나 불안이 크지 않아서 그 유인 요소는 기업 경보다 더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김해도 이런 것도 있죠. 경전철을 뭐 부분을 하면서 뭐 하루에 승객이 얼마 이상이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이제 적자로 운영은 되는 거 있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입에 있어서 김해 씨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떠안아야 될 뭐 예산이 너무나 컸던 것들은 사실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최소한의 이런 큰 정책 사업 이런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함께하는 뭐 투표 아니면 좀 토론회를 좀 활성화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입된 자원은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배분적 비효율성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배분적 비효율성은
뭐 초과 부담이라고도 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저가 같지 않은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경제 효율성의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개의 비용보다 한 개 수익이 더 많은 사람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중합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은 인위적인 희소성을 유발하는 독점 가격, 외부 효과, 세금 또는 보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정부 독점에 의한 가격과 생산량은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장하준이 말한 그 저서에서 이야기한 국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국가는 국민 경제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국가는 기업가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 비전을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조절 구조 수립을 통해서 국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적 시장에서 구조 변동으로 인한 위험들로부터 조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민간 기업을 대신해서 국가가 나서서 한 발 앞서 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독일의 조합주의하고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지금 이제 최근에 화두가 더 많이 됐던 복지국가의 모델,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공부들도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과목이 사회적 경제 리빙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졌든 시장이 가졌든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함께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번 주에 들었던 과제 기억나시죠?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 각자가 가지는 사회 문제의 고민들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갈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만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학교를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만나서 이거 풀어보는 시간을 해보려고 하고 그게 진짜 안 된다면 만나는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복지국가의 발전에 영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특히 국민건강서비스와 같은 제도는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사회정책의 선구적인 공헌으로 평가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정하지 못하는 영국의 사례하고 미국의 사례 부분을 보면 미국의 그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의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땅에 그 시신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많은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돈에 대한 힘도 무시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나 복지국가 모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복지국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문제는 분명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편향적 관점,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제 복지제도 축소해야 된다,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겠죠. 이러한 근거로 해서 단순한 견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사회정책을 발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냐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 모델은 다른 나라들과의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면 복지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각기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미국의 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을 슬기롭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외부의 침입이라는 것보다는 압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이 단합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모으기 운동할 때만큼 그렇게 모여질까라는 고민 아닌 고민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하고 보수주의에 기반하는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대표하는 부분은 독일의 조합주의 사회국가하고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조직 노동자들이 모여 새로운 강력한 정치 연대체를 구성하는 게 되고 이들이 조합주의자 연대라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후 시기에 등장한 파시스트 정부에 대해 좌파와 노동자 세력이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후 사회적 계급 타협에서 노동자 계급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완전 고용과 사회복지 제도 확립이 최우선적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조합주의 정치 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조합주의 사회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융자단체들처럼 이해집단 간 이해관계를 국가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사정 합의 뭐 이런 것들 하죠. 국가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는 대결보다 협상 기제가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협상 기제가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협상 주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나름의 독점적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이 협상의 결과를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구조가 이해집단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 그러니까 사용자 집단, 노동자 집단, 시민단체가 하는 제3 중간그룹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반발도 많고 중간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건 논의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동등하게 결정권과 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주의는 지분 분화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되어 실시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위험을 소속된 지위에 따라 분산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직업적 구분이 조합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직업상의 지위에 따라 통상적인 위험 분류표가 비슷하기 때문이고 직업은 사회적 구분과 집합적인 동원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선별주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주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시장에서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유형이라 재분배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공공부조가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이 있죠. 건강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기여한 만큼 기여를 일정 정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정 구조로서는 남성 가정 부양자와 여성 가사 전담 주부와의 보호 제공자라는 가족 모델을 유지하고, 남성 가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통한 현금급여를 중시하고, 여성 고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아동 보육과 노령자 돌봄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대체로 약한 편입니다. 대표적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독일은 사회국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독일의 사회국가 체계를 구성하는 원리에 위계, 시장, 전문성, 연대와 더불어 조합주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갖게 됩니다. 보수주의 국가에 속하는 독일 사회 국가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복지 생산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사회보험이 특히 기존 사회계층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일 사회국가는 사회보험이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하는 조합주의 성격을 가진 복지국가이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는 다르게 가족 책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회적 자원의 평등화를 사회적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가 거의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빈곤 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와 사회보험 대상자에 포함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스웨덴에는 민간의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학교와 병원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가장 많은 보조를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입원하게 되면 부모들은 휴가를 낼 수 있고, 실업자나 환자들에게 정기급여의 85%를 보전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제가 다르다는 것들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민 모두가 연금 혜택을 받고 노령자 의료 서비스 모두 무료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남녀 성차별을 단호하게 맞서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사회 서비스와 유급 휴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정책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겠죠. 국가가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게 두렵지 않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85% 실업자나 환자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부담도 하는 거죠. 세금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1930년 3인당이 집권할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했으며 처음 3인당 같은 경우 41.7%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3인당 45.9%로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정치적 자산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스웨덴 복지국가의 최종 목표는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고, 빈곤층을 없애고 소득이 낮은 계층들과 평균적인 사람들과의 생활 수준을 격차를 줄여 가능한 한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은 스웨덴은 유럽 각국의 전후복구를 위해 수요득택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게 됩니다. 양성평등 이념과도 부합하게 되는 정책들로 인해 정부는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정비하면서 여성들이 가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여성들이 취업을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성의 취업 전가는 아버지가 부양 의무자이고 어머니는 가사에 전담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존재를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저출산, 단독 가정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범죄나
이혼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국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의 집 모델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 민주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는 있지만 스웨덴은 독일과는 다른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했고 국가는 국민들을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나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무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